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 토론회 참석하느라 바쁘셨죠? 예,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한 12시 반 가까이 돼서 거의 3시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토론회 했던 옆 회의실에서는 양양자 의원 출판 기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뜨거운 행사가 같이 나란히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양양자 의원도 나중에 한 12시 정도에 뵙고 뭐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 어제 이제 토론회가 지난번에 1차 토론회가 한번 열렸고 1차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2차 토론회를 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12월 28일 목요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기억하시겠지만 쌍특검을 처리한다고 그 동시간대에 민주당 의총이 잡혀가지고 이게 연기가 됐고요. 그랬죠. 1월 3일 수요일에 하려고 잡혔는데 그때는 그 전날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그날 또 의총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연기가 되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 정말 다이나믹하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 계속 벌어져서 두 번이나 연기된 끝에 오늘 참석하신 토론회 맞습니다. 어떤 얘기 전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연동형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명분으로도 이제 이익이 되고 심지어는 실리로도 이게 더 이익이 된다.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뭐 여기에 이제 논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위성정당 만들 거니까 그러면은 의석수를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손해가 과장됐다라는 거 하나 뭐 25석까지 손해 본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네. 만약에 연동형을 유지를 하고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연동형 유지를 하면은 하나는 아예 비례 후보를 안 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정당, 그거를 이제 뭐 위성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비례의원을 안 낼 경우에는 민주당이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정당 지지를 찍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계산을 하시는 분은 민주당도 30%를 얻고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30%를 얻고 나머지 그거를 했을 때 민주당 30%가 다 사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20석이 손해라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민주당은 아예 비례 후보를 안 내버리면은 민주당을 찍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한테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당이 있겠죠. 다른 정당, 정의당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용해인이 참여하는 네. 뭐 정치개혁 연합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다른 정당에 나눠지니까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소위 말해서 20석까지 25석까지 되는 건 아니고 과장됐다라는 게 하나가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핵심은 이건데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다자구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선이 한 번은 양자구도가 되고요. 한 번은 다자구도가 돼요. 예를 들면은 2020년 총선은 전형적인 양자구도였습니다. 그랬어요. 제3정당이 거의 힘을 못 썼고요. 2016년에는 3당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이 힘을 썼고요. 2012년에는 그냥 양자구도였고요. 다시 네. 2008년에는 다자구도였어요.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선진당도 있고 자유선진당이 있었죠. 친박연대도 나오고 막 뭐 예. 이랬잖아요. 지금은 전형적인 다자구도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회귀를 할 경우에는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회귀를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거대 정당의 야합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질 것이고 나머지 정당들이 빅텐트를 뭉쳐가지고 크게 제3정당이 나오는데 큰 명분을 줄 것이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상당히 우위가 있는데 여러 지표를 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제 의석수를 가지고 가고는데 다자구도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회귀를 할 경우에는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회귀를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거대 정당의 야합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질 것이고 나머지 정당들이 빅텐트를 뭉쳐가지고 크게 제3정당이 나오는데 큰 명분을 줄 것이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상당히 우위가 있는데 여러 지표를 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제 의석수를 가지고 가고는데 다자구도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당 지지율이 15%가 넘어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후보들도 그 정당의 어떤 그거를 업고 등에 업고 15% 정도의 득표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예. 15%가 왜 중요하냐면은 15%를 내가 개인이 획득을 하면요. 그러면 선거비가 다 보전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높게 빅텐트가 세게 만들어지면은 이게 그 의원들이 그러니까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그 타격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직접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명분도 어쨌든 김대중과 노무현과 이재명 대표도 제3, 제4 정당이 나오는 게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대선 직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앞으로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겠으며 앞으로 2027년에 그러면 대선에서 누가 민주당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겠으며 누가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겠냐. 이건 민주당 그러면 대선도 패배한다 이렇게 가면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습니다. 예. 민주당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민주당 분들 중에서 오늘 이제 그 제 반대 논리를 가지셨던 분들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분이 이제 병립형 회기를 강하게 주장하셨던 이전에 분이고 의석수 그거 계산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의석수 계산이 제가 틀렸다라고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는 그렇게 수도권에서 낙관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저는 다시 반박을 한 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한국갤럽 기준으로 당시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4,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4로 동률이었어요. 네. 그런데 결과는 17.15%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 정당 지지율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지론이냐.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지지를 위해서 여당을 찍겠다. 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을 찍겠다라는 그 비율의 차를 보면 되는데 그게 대충 10에서 15%포인트 차가 나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20년하고 비슷한 뭐 이런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병립형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낫다 이런 주장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시각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양쪽 방안을 지금 다 열어놓고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총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됐든 결정을 해라. 네.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반윤석열이라는 이거를 빼놓고 이 정권 심판론의 수혜를 빼놓고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170석이잖아요. 네. 168석 정확하게. 그러면은 왜 똑같이 170석을 만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명을 좀 해라. 그거의 방안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라는 거를 한번 내세워봐라. 뭐 다른 거 내세워도 좋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급 무책임이에요 사실은. 네. 그 책임은 사실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피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외부적인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방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만간 좀 이제 아마 아주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한 1, 2주 안에 조금 결론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네. 굉장히 많은 물밑에서의 논의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지금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무슨 얘기들이 이제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지금 감이 오십니까? 첫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얘기를 하고요. 원칙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협상으로 인해서 양당이 협상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의힘은 연동형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어봤어요. 그럼 김건희 특검법도 협상으로 하지 왜 그거는 단독으로 처리하고 왜 이것만 갑자기 협상으로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원칙이 뭐냐 민주당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 처음에는 무조건 병립형으로 간다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든 그랬는데 네. 지금 판세가 얘기를 했듯이 이게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지역구를 대거 잃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제3지대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세상 차라리 연동형의 명분을 유지하면서 뭐 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당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제3지대 입장에선 더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병립형으로 가면은요 빅텐트가 강하게 쳐질 겁니다. 아마 모든 정당이 다 한 정당으로 모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석을 얻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양당 심판론이 전선이 굉장히 야합론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낙연과 이준석이 합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이 많이 다르죠. 결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결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동형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병립형으로 가면은 제3지대 빅텐트가 세게 쳐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재난방송 안내 고지가 들어와서 요거 먼저 전해드릴게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우려가 매우 높으니까요. 감속 운행 및 차간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온 내용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제3지대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었어요. 제3지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이제 나란히 모인 건데 이낙연,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이 4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저게 약간 시발점처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번 총선처럼 조금 이렇게 환경이 조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분들도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손을 안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합당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는 게 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지금 각 정파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합당으로 처음부터 출발하는 얘기까지 어느 정도 나왔다가 그게 조금 뒤로 미뤄졌어요. 좀 뭐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준석하고 다른 쪽 정파하고 아예 공동으로 창당하는 것까지 얘기가 언급이 됐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가 예. 지금 정치 환경이 그러게 하기에는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각계 약진하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대 가능성 정도로. 연대 가능성인데 이거가 진짜로 합당이 되거나 합종 연행이 되는 거는 설 연휴 이후다. 2월 중순 이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거고 이낙연 이제 탈당 창당 그리고 원칙과 상식도 이제 탈당 뭐 이런 정치적 이벤트들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오늘 다들 얼굴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거 하나고 생각보다 이게 지금 이번에 양당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네.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합당을 했을 경우에 그 당의 지분이라든지 이를테면 정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례 순번이라든지 막 이런 그런 게 핵심이죠. 굉장히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례 어떻게 나눌 겁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근데 지금은 논의하지 말자. 그런 거부터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다 파토난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지금은 그래서 다 화기애애해야 할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근데 직접적으로 협상이 들어가는 순간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결합력이라는 게 파괴력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같은 시간 또 바로 옆에서 원칙과 상식 소속의 민주당 조홍천 의원 예. 출판 기념회도 열렸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 시간대에 아주 뜨거운 행사들이 많이 열렸는데 예. 10시 때 굉장히 다 열리고 있었어요. 예, 예. 그 원칙과 상식이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음. 지금 상황으로 봐선 4명 다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것도 조금 의원들마다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모르는데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보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가장 수원이래 저기 성남 중원구잖아요. 거기에 가장 유력한 경쟁자 중에 한 명인 현근택 변호사가 오늘 최근에 좀, 구설수에 좀 많이 예. 오르면서 여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윤영찬 의원이 잠깐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거 예. 탈당할지 안 할지. 그리고 여기 원칙과 상식도 이낙연 대표 측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양새예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낙연 따로 원칙과 상식 따로 했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이분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결과적으로 이제 설득하겠다 그리고 합류하겠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각계약진하는 시간이다. 근데 하나씩 순서대로 이제 합쳐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재난 공지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설특보가 발효돼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니
우려되니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이 젖어 있으면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또 얼어붙었으면 100분의 50으로 줄여서 운행하시고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유의해 주시고 전기난로나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발생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우려되니까요. 갯바위나 방파제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재난문안이 많이 들어오네요. 눈이 오다 보니까 좀 예. 아무래도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거 재표결은 없었어요.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거를 미루는 게 선거용 꼼수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민주당은 지금 권한쟁의 심판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국회가 가족에 대해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국회 권한이 침해받았다. 이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라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뭐 근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거를 명분으로 좀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1월 25일에 본회의가 열리고요. 네. 2월 1일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때 처리를 할지 안 할지도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1월 25일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2월로 넘길 거란 얘기가 많아요. 예. 2월 1일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거를 설 연휴 밥상머리에 올리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됐고 2월 1일 이후에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아예 그거는 뭐냐면은 이탈표를 공천이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은 이탈표를 기대를 하고 2월 설 연휴 이후로 중순으로 미루는 것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 법안을 상정을 그러니까 재투표를 하는 거는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쵸. 국회의장은 계속 하는 얘기가 양당이 합의를 하면은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직권 상정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양당이 합의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루다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뭐 민주당이 강하게 푸시를 하면은 직권 상정을 하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어차피 총선과 맞물리게 될 가능성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시계 자체가 이 타임라인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뭐 불만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총선용으로 이런 식으로 악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주장에 공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간 끌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뭐 총선용이든 아니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 결혼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나온 거 없지 않냐. 이 부분도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했던 거 맞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도 많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른 공범들 주범과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그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라는 게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오고 막 최은수 씨 이름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게 다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죄로 인정된 그 통정매매라고 하죠. 네. 102건 중에 김건희 계좌가 무려 48건입니다. 이게 확인된 것만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를 수사를 안 해? 이게 이상 그러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게 논리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이게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없으면은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 돼요. 지금 이거 특검을 그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2월에 권오수가 1심에서 어쨌든 형을 받았잖아요. 네. 집행유예가 됐든 형을 받았으면은 아니 나머지 사람들은 다 형을 받고 지금 2심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기소할지 말지 판단을 안 내려요 검찰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만은 굉장히 유력한 추론입니다. 검찰도 아는 거. 이거를 불기소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이 그 검사한테 이렇게 증거가 굉장히 많은 유력한 증거가 있는데 불기소를 하기도 그렇고 기소를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게 계속 뭉개고 가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이제 하게 된 이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왜 특검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 여론이 이미 높은 상황인데 특검에서 규명돼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은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새롭게 이제 언론 보도 뉴스타파도 그렇고 많은 이제 증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게 없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신한증권 계좌만 보여줬는데 그거 외에도 증권 계좌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럼 해명도 안 하고 그럼 그거 다 수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득을 얻은 게 없는지 하나 그리고 실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전화를 받고 바로 매물을 던지고 누군가 바로 사고 이 과정 자체가 그러면은 이게 주가 조작인지 아닌지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닌지를 그러면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도 안 해보고 이거를 무죄다 유죄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그게 공판 과정에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꼭 특검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민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결이 다른 문제잖아요. 특검과 제2부속실 설치는. 오늘 일단 국민의힘에서 중진들 이제 연석회의, 비공개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3선 이상 20명이 참석을 했는데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엄청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 특별감찰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로 이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소위 이제 정치권 선수들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조중동에서 연일 이 김건희 리스크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예, 최훈 그 중앙일보 주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입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때부터 이미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정치권에 이제 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는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은밀한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일보에서도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아는 거 더 깔 수도 있어.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그리고 이하경 전 주필 이분도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뭐 이런 거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문제가 아니라 양평고속도로도 수사해야 돼. 다른 건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명품백 받은 것도 이것도 제대로 처리해야 돼. 이런 얘기들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제 이거를 입장을 취하느냐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대표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대표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론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국민의힘의 굉장히 많은 논란 그리고 총선을 어떤 전략을 가르는 향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까지는 대통령실과 입장을 같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태영건설 얘기도 좀 해볼게요. 타임라인부터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게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이제 모태인 종합건설사인데 지난해 말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좀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부동산 PF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건설사들이 물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금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오는데 이게 아예 그냥 분양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엎어져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태영건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지금 있는데 태영건설의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금융사에서 직접 차입한 게 1조 3천억이고요. 부동산 PF만 9조 1,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400%가 넘었어요. 지금. 그러네요. 300% 이상이면 위험이거든요, 보통. 근데 건설사들은 근데 48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어요. 지금 이제 네. 돌아오는 거를 만기를 갚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태영이 지금 지배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윤석민 회장, 네. 윤세용 회장의 아들 윤석민 회장이 있고 이게 TY 홀딩스라는 게 있고요. 네. 태영 홀딩스죠. 그 지주회사. 밑에 태영건설이 있고 SBS 미디어 홀딩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구책을 우리가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몇 개를 이제 보증을 그러니까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직접 태영건설에 이제 채무를 갚는 데 넣은 게 아니라 TY 홀딩스에 이거를 채무를 갚는 데 쓴 거예요. 이 논리는 뭐냐면은 TY 홀딩스가 또 대출 받아가지고 또 여기에 태영건설에 되니. 넣을 거니까 이거를 한 것도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한 거다. 자구 노력이다라고 한 건데 채권단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워크아웃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워크아웃에 부정적이니까 어저께 급하게 890억 원을 추가로 이제 넣었다. 그래서 워크아웃이 지금 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아직도 더 구체적으로 그 사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그러니까 사주들이 가지고 윤씨회가 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금감원이나 주권 채권단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를 지켜보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올해 상반기에 이 태영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워크아웃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를 들면은 쉽게 뭐 데이터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채 비율이 400%가 넘는 데는 이거 완전 고위험이거든요. 예.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467%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 부채 비율 313%. 그리고 GS건설은 완전 큰데 굉장히 예. 큰 데잖아요. 여기는 도급사업 PF 보증 1조 6천억 원이 지금 다 미착공이라는 거예요. 착공조차 안 되면 이게 이자 비용만 계속 오고 만기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위험하진 않은데 지금 건설 경기가 풀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롯데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금 줄줄이 있는데 태영건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겠네요. 금융당국이나 산업은행 같은 채권단이 막 특혜를 보는 식으로 하면은 나머지도 다 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은 금융사들이 다 부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